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보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을 맡은 박보입니다.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오늘 들어오면서부터 제 이름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 생각하면 다른 걸 잊어버리네요. 네,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저번에요, 의정부를 갈 일이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집까지 오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차 안에서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들었던 사랑한다는 흔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흔한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쑥스러워서 그게 가능성이 큰데 사실은 여러분한테도 못하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참 잘하고 어떤 선생님들도 사랑한다 얘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그 흔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흔한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요 28번째 시간이 되고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을 국제법, 국제기구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되시고요. 2011년에 연임이 확정되셨죠. 네, 또 한 번 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시게 되십니다. 이라크 방문하셨을 때의 모습이고요. 도대체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시는 그곳 유엔은 어떤 곳일까?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네, 가보겠습니다. 가죠. 뛰었으니까 계속 뛰어야죠. 네, 지난 시간부터 해서 우리는 국제정치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요했던 것, 국제사회의 특징, 그리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특징을 갈등과 협력의 차원에서 보고 갈등에 주목해서 본다면 현실주의로 연결할 수 있고 협력에 주목해서 본다면 이상주의로 연결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네. 갈등을 주목하는 그런 현실주의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바로 이 전략, 세력,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상주의에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이야기했죠. 그 집단안전보장체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엔, 국제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엔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기구 또 국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정확히 공부 다 하고 알쏭달쏭하다. 그럼 이거 잠깐 끄고 지난 시간 필기했던 내용 교재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 번만 보고 복습하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8시간이나 왔는데 앞에 27번째까지 그 시간들이 오롯이 머릿속에 기억이 된 상태에서 덧붙이고 추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154페이지고요. 제목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입니다. 국제법, 국제기구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재밌는 정치 로드맵에다 이렇게 써놨죠? FTA 뭐지? 유엔은 뭐지? 그린피스 뭘까? 국제법과 국내법은 어떻게 다를까? 그런 이야기들, 또 유엔은 어떤 역할을 할까? 유엔은 어떻게 구성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공부할 내용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28번째 시간, 국제법과 국제기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2가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공부를 했어요.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들, 또는 개인,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즉, 국제사회에는 정말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있습니다. 행위 주체들이 있고요. 이들이 상호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럼 보세요. 우리 반에서 우리 반 다른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그중에 교류가 된 학생들과는 친구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중에 더 깊은 교류를 하는 학생들과는 애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는 어디 학원에 가서 뭐 수강을 하게 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이 상호 교류를 하다 보면 관계를 맺는 것처럼 똑같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다양한 행위 주체들, 네, 뭐 국제기구니 국가니 하는 이런 행위 주체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다 보면 관계를 맺게 돼요. 어떤 관계냐면 이거는 국제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제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 네. 주체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국제관계를 맺게 된다. 그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잘 해결해야 될 일들도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율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규율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뭐냐면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바로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겠다고요. 네. 오늘 이번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계시는 유엔은 뭐지? FTA 체결했다는데 그건 뭐야 도대체? 그린피스 들어봤는데 그건 뭐지? 그렇죠.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그런 것들은 바로 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맺는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 나타난 국제법이며 국제기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국제법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국제법에 대해서. 네. 국제법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법의 종류, 국제법의 체결 과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FTA 뭐 체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신문 보면서 유심히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났습니다. 수능에 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특강 가고 또 심화 강의 가면서 보다 심화된 내용들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은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종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조약이에요, 조약. 조약입니다. 조약은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의 형식으로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조약입니다, 조약.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FTA였죠. 예.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 그게 조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라고 했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2개의 국가 간에 체결한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걸 조약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면 조약에 대한 의미가 부족해요.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 더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 국가끼리 함께 체결한 것도 2개 이상의 국가라면 3개, 4개, 5개, 6개, 100개 나라들이 다 같이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엔 헌장 같은 겁니다. 유엔 헌장 같은 것. 또 볼게요. 그러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문서로서 체결한 것이 조약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가도 돼요? 국제기구가 들어가도 됩니다. 국제기구가 딱 끼어들어서 국제기구와 국가 사이에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사이에 네, 이렇게 체결해도 그래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한 거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면 되게 지저분해졌네요. 네, 한EU FTA 같은 겁니다. 한EU. EU는 여러분 분명히 국제기구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약을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문서의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2개 이상의 국가 간에 또는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국가 같이 이렇게 해서 문서 형식으로 체결했다면 그것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문서로 딱 드러나니까 어떠냐면 굉장히 눈에 보여요. 명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체결한 그 나라들만 구속해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돼요. 국에만 적용 또는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또는 한국과 EU 사이에만 지켜지는 약속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조약과 조금 다른 성격의 국제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제관습법이에요. 국제관습법. 여러분 여기 관습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겠지만 이 국제관습법은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의 국내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오랜 관행으로 서로의 국내 정치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그것이 인정된 것, 그게 바로 국제관습법입니다. 그래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도 있고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우리나라랑 어떤 나라랑 싸웠어요. 그래서 그 나라 병사를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병사를 막 고문하고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 그런 약속 한 적 없지만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보면요. 문서 형식이 아니에요. 문서 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여기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잖아요. 근데 관습법은요. 체결을 누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국제사회의 구성원을 구속합니다. 다르죠? 대비가 되죠, 여러분? 여기랑 대비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보세요. 국제법에는 조약하고 국제관습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국제사회의 그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계속 만나서 상호 교류를 하면서 그 많은 국제관계를 형성해내는데, 그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이런 것 몇 가지 갖다가 다 규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는 법의 일반 원칙. 예를 들면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 예를 들면 뭐냐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자, 보세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우리 법을 배울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여기 나온 의미 그대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말썽들이 나타나고 분쟁들이 나타나고 해결해야 되는데 마땅한 조약도 없고 마땅한 관습법도 없을 때 딱 들여다보면 그래, 믿음과 의리에 따라서 성실하게 한번 해결해보자. 라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 네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남용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적용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문명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써보았습니다. 자, 기억할 거 쉬워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조약 문서의 형식으로, 문서니까 보이고요.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합니다. 관습법 반대고요. 이것들로 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일반 원칙을 국제법의 한 종류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지워서 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가 이거 가로 1인데, 예. 가로 1이었는데, 국제법의 종류가 가로 1, 여기가 가로 2인데요. 국제법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 1강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박범의 특징을 얘기해봐. 잘 얘기 못해요. 근데 박범의 특징을 강봉균과 비교해서 얘기해봐. 그럼 얘기 잘하죠. 할 수 있죠. 그렇죠? 키는 더 작고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걸 얘기했죠? 하필이면. 네.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특징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국내법과 비교를 하면 좋아요. 네. 국제법, 국내법, 형성,
어떻게 형성될까? 보면 국내법 어떻게 형성돼요? 국회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입법기관이 합니다. 입법기관에서. 국제법은요? 방금 보셨죠? 국가 간의 합의 또는 오랜 관행이 뭐 법적 확신을 얻기도 하지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누굴 규율할까요? 이 법으로서 누굴 규율할까요? 규율 대상 써볼게요. 네. 국내법은 국민이죠. 그 나라 국민을 규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냅니다. 네. 국제법은요? 누굴 규율하겠어요? 왜 만들겠어요? 아까 했는데 누구 규율하려고?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들이 관계가 발생하니까, 관계가 형성되니까. 즉, 그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규율하기 위함이죠. 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이 법들을 적용해서 판단을 할까요? 국내법은 어디겠어요? 사법부죠, 사법부. 사법부가 적용해서 해석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국제법은요? 예, 이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요.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한 구성, 유엔의 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인데 유엔 산하단체가 되는데요. 이따 유엔을 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국제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국내의 사법부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강제력이에요. 보시면 국내법은 강제력이 강하죠. 강함입니다. 강함. 네. 국제법은 강제력이 매우 약하죠. 사실은 안 지키면 관계가 나빠질 뿐이지 그것들을 뭐라고 할 또 다른 그런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안 지켜도. 그러나 국내법은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잡혀가고. 그래서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강제력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딱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 국제법의 기능과 한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선생님이 저기다 길게 써놨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국제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의 기능에 주목해서 본 측면이 있고 그런 관점이 있고요. 한계를 주목해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규율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하고 요긴하게 쓰이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평화롭고 안정적이야. 이렇게 보는 여러분 누굽니까? 그쵸?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이 국제법의 기능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며 지킬 것이며 그에 따라 국제사회는 굉장히 평화로워질 것이야. 혹시라도 국제사회에서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못된 나라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기준에서 잘 처리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게 이상주의자의 관점이고요. 이상주의자는 국제법의 기능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국제사회의 구성원, 특히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는 투쟁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국제법이라는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국제법은 한계가 많다. 왜냐면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NPT. 예를 들어서 써볼게요. NPT. 이거 우리말로 적어내면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여러분 조약이라고 친절하게 써있네요. 그럼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고 있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내용을 보면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뭐 프랑스, 미국, 러시아 그런 나라들이겠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들에게 핵 기술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핵 확산을 방지해야 되니까. 또 지금까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절대로 핵을 가지려고 하지 말 것이다. 이게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중을 다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어때요? 누구 위주예요?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거잖아요. 강대국의 핵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강대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핵 만들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핵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명분은 아주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대국의 핵을 인정해 주는 조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봐봐. 국제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평화를 가져다 주고 국내 법처럼 그렇게 공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국제법의 한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국제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미 FTA, 한 EU FTA 이런 거 다 국제법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런 거 국제법이고요. 지금 봤듯이 NPT 이런 것도 국제법입니다.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체결하기도 하고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외교 간의 면책 특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이런 것들도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보셨다시피 국내법과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보셨죠? 네,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상주의자들은 국제법의 기능에 주목을 하고 현실주의자들은 국제법의 한계에 주목을 한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한 것이냐면 155페이지 3번 기능과 한계, 그 다음에 4번 국제법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모두 정리를 한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 번호가 틀려가지고 선생님 왜 번호를 잘 기억을 못했을까요? 네. 두 번째 볼게요. 국제기구요. 국제기구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제기구의 거기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정부 또는 비정부 또는 개인들이 만든 그런 초국가죠. 국가를 초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 국가 간,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체결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만들면 비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여러분 의미 밑에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국제기구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어떻게 해서 국가가 아주 전형적인 행위 주체고 전 세계는 국가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국제기구라는 것이 탄생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9세기, 20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 그리고 20세기 후반 전반에서 중반까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세기로 해도 되네요. 네, 10세기, 21세기 이렇게 볼게요. 국가가 전형적인 행위 주체로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국제사회를 정리할 때, 지난 시간에 정의할 때 국가 간에 상호 교류하여서 형성된 것이 국제사회였는데 도대체 국제기구는 왜 탄생한 거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제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하천. 제가 볼게요. 국제하천. 국제하천이 뭐죠? 지리를 배웠으면 아나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흘러가는 하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 이런 거 잘 알면 좋은데 중국을 거쳐서 그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하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라인강도 국제하천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국제하천, 이런 하천을 관리하거나 이런 문제는 어떤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두고 A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고 C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막 폐수를 방류해요. 그럼 B, C 나라는 정말 밑을 노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물자원으로 댐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B, C 나라는 밑을 노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하천 문제는 여러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겁니다. 국제 하천 문제 또 볼게요. 국제
우편 문제. 다른 나라로 우편도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사전에 미리 상호 간에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등등 국제 하천이나 국제 우편 등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국가 간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해서 국제기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창기에 탄생한 국제기구들이 국제 하천에 관한 국제기구, 국제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들이에요. 그러던 것이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정말 비극적인 전쟁들을 거치면서 이런 전쟁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전쟁 방지,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국제연맹, 국제연합. 목적이 뭐였냐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린피스도 있었고요. 엠네스티 기억나세요? 국제사면위원회. 정말 많은 영역의 다양한 이런 정부 간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 간 국제기구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제기구의 발달 과정이에요.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지금 보시면 왜 국제기구가 나타난 거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 주체로서 국제기구 얘기하는데 국제기구가 왜 등장한 건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 보면 2번 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국제기구를 분류하는 유형입니다. 네, 이 분류 기준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류 기준, 지리적, 네. 기능적, 지리적이 제일 위 맞나요? 회원 자격이군요. 네. 이건 맨 위에다가 회원 자격을 못 써요.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이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회원 자격, 그 다음에 지리적, 그리고 기능적. 이 분류 기준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문제에 출제가 돼요. 물론 교육청 문제에서 중심으로 출제가 되지만 회원 자격을 봐서 회원 자격이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가 있고요. 국가가 아닌 개인 또는 시민단체 쟤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또 볼게요. 지리적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이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도 있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속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국제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볼게요.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한꺼번에 보는 포괄적인 그런 국제기구가 있고요. 제한적인 영역에서 특정한 경제면 경제, 환경이면 환경, 특정한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분류되셨나요? 잘 보세요. 회원 자격, 그리고 회원 자격, 국가냐 아니면 국가가 아니냐. 또 지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는 나라들만 가입할 수 있느냐. 또 기능적으로 정말 다양한 인들을 다 하려고 이렇게 모였느냐 아니면 경제면 경제, 금융이면 금융, 환경이면 환경, 인권이면 인권, 아주 제한적인 그 기능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볼게요. UN 해보겠습니다. UN 어디 들어갈까요? 이렇게 어떤 한 국제기구가 우리가 보통 국제기구 나오는 것들은요. UN, EU 보통 나오는 거 UN, EU, WTO, 그리고 나프타, 그리고 그린피스, 국제사면위원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 이상 뭐 나올 거 뭐 있나?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 들어가는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볼게요. 회원 자격을 봤을 때 국가에 속하는 거 어떤 것들일까요? 이 앞에 있는 이것들이죠. 그쵸? UN, EU, 등등등. 이런 국제기구들은 국가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불립니다. 여기를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부르죠. 여기는요, 비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피스 여기 들어가고요. 이건 쉬워요,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 여길까 하면 다 여긴지 알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근데 여러분, 국제사면위원회 하면 여기로 넣는 학생들도 있어요. 국제사면위원회는 엠네스티, 인권을 위한 비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 국제사면위원회 하나 쓸게요. 그 다음에 볼게요. 지리적으로 볼게요. 어떤 나라든지 다 가입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찾아봅시다. 누구예요? UN하고 WTO죠. UN.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EU나 나프타는요. 여기는 아메리카에, 여기는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만. 우리나라는 못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포괄적인 거. 어떤 게 포괄적이에요, 여러분? 포괄적인 거. UN이나 EU나.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UN을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 같은 거 읽어보시면 문화, 경제적인 측면, 전쟁 방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 EU도 가보시면요. EU 대통령도 뽑았어요. 네, EU 외무장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정치, 이념적인 측면, 정말 관심이 모든 측면에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WTO 같은, 또는 IMF 같은, 등등등. 또는 누구 있을까요? 여기 그린피스도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그린피스. 환경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인권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요, 외워라.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 딱 보시고 각각의 이런 국제기구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평소에 관심만 있으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교육청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학년은 반드시 나오는데,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뒤로 넘겨서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국제연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연합입니다.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그 2012학년도 수능에서 이렇게 조직표가 나왔어요. 예, 유럽연합 조직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연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된 문제였는데 거기 보면 경제사회 이사회, 신탁통치 이사회 등등도 시험 문제에 출제됐으나 경제사회 이사회나 신탁통치 이사회를 몰라도 우리가 주요 기구로서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로서 바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를 알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국제연합을 공부하면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둘이 비교하면서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연합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기출특강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자주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으로. 자, 여러분 국제연합이 우리 국제사회 발달을 이야기할 때 이미 등장을 했는데 국제연합이 등장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이런 전쟁 다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이죠. 국제연맹이 맹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또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제연합은 국제연맹에 비해서 훨씬 더 구속력도 가지게 됐고요. 조직도 체계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가장 큰 목적은 다시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하지 말자. 평화를 유지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야죠. 평소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평화가 되겠죠. 그래서 국제연합의 거기 제일 위에 보면 목적의 두 번째 보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서, 즉 교류를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해 가자라는 게 국제연합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연합의 구성으로 보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 계신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세 가지 빼고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하셔도 된다고요. 자, 보세요. 총회는요, 이 국제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최고. 이게 바로 수능에 이번에 나왔죠. 그렇죠? 이 모든, 총회는요, 이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이 돼서 모든 나라들은 정말 평등하게 일국, 일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모든 회원국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는 한 표를 던져서 투표를 통해서 최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서 뭔가 결정한 사항은 권고성을 띈다라고 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성격을 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는 거의 매년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임신 상태인데, 그 임산부를 어떻게 했다.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굶주려서, 굶주림이 극심해서 정말 꽃제비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꽃제비들이라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꽃제비가 이렇게 막 꼬시는 그런 거 아니고요.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서 주워 먹고 남의 거 훔쳐 먹다가 결국은 굶어 죽기도 하는 정말 불쌍한 어린 아이들 문제들 그런 거.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국제연합의 총회에서는 거의 매년 북한아 인권을 좀 보장하렴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요. 그런데 이 결의안은 그랬으면 좋겠어. 좀 인권을 보장해봐 하는 권고성입니다. 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혼내주겠어. 이게 아니라 좀 인권 좀 어떻게 해봐. 니네 심각하잖아. 하는 권고성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그 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긴 하지만 강제성, 구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 그렇다면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안전보장이사입니다. 실질적 의사결정. 물론 여러분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모든 회원국을 구성으로 하는 그런 총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총회 가서 뒤집어지거나 그런 적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자 보세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다르냐? 바로 이겁니다. 총회는 우리 학교를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학교 전교생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총회다라고 얘기한다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학교 전체 중에 각 반마다 반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회라고 나와 있어요. 즉 임원인 나라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임원인 나라들끼리 모여서 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다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결정한 것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냐면 리비아 공습입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리비아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그것이 유혈 사태로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비아에 공습을 단행하겠다는 결정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니다. 이건 실제로 행해졌어요. 구속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힘이 훨씬 더 센 거죠. 그러면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을 살펴볼게요. 임원인 나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국제연합 모든 회원국 가운데 15개 나라만 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5개 나라 임원도 부반장, 반장 하듯이 똑같은 지위가 아니에요. 상임 이사국이 있고 비상임 이사국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임 이사국은 뭐냐면 여기 항상 상자예요. 항상 임명된 이사국이에요. 그러니까 늘 임원인 나라들, 늘 임원인 나라들이 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항상 임명된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나라가 10개 나라인데 여기는 2년 임기로 해서 선출이 됩니다. 대륙별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비상임 이사국을 한 적이 있어요. 임원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번. 근데 여기 보셨다시피 비상임입니다. 항상 임원인 나라가 아닌 나라가 10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5개 나라가 모여서 사실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보다는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전체 회원국들이 다 모였으니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어떤 결정을 해내는 건 여기 임원인 나라들끼리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2년 임기로 해서 비상임 이사국 갔어요. 가면 한 번도 안 했다가 이번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굽신굽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상임 이사국들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1년하고 2년하고 나는 10년째 임원이야 라는 거 알아. 10년째 임원이라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저 잠깐 임원하러 왔는데요 하면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랑 여기랑은 또 격이 다릅니다. 여기랑은. 자 보세요. 이 상임이사국에 속하는 나라가 바로 미, 영, 푸, 중, 러입니다. 네.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1국 1표주입니다. 리비아 공습할까? 라고 결정할 때 이 15개 나라들이 한국 한 표씩을 던져요. 그럼 이 15개 나라들 다 평등한 거네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자, 15개 나라 중에, 15개 국 중에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 띄워놨죠? 네.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보세요. 1국 1표주의예요. 15개 나라가 한 표씩 던져요. 평등하다고? 아니라니까요. 15개 나라 중에 9개 나라 이상만 찬성하면 이게 결정된다고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15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그래! 리비아 공습 단행하자라고 결정했어요. 14개 나라가. 그럼 9개 나라 이상이네요. 그런데 유일하게 러시아가 싫어. 하지 말자. 그러면 리비아 공습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모두의 찬성을 포함한 9개 이상의 찬성. 즉 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냐면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부권. 다른 14개 나라의 모두의 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권한이죠. 그래서 이 5개 나라가 모두 좋아한 상태에서 여기 더해서 9개 나라 이상이 좋아해야지만 이게 결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 모두 10개 나라 여기가 모두 좋다고 하는데 이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나는 싫어 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임이사국 어떤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미영 푸는 리비아 공습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내심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영 푸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하면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가 모두 찬성을 해도, 그래서 13개 나라가 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 둘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하면 리비아 공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최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은 포함이 안 돼요. 기권은. 반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거부권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나라의 찬성으로 리비아 공습이 단행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사실은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 이상으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참 좋은데, 하나 광고를 드리면, 물론 고3이고 바쁘고 하겠지만, EBS 홈페이지에 가면요, 시사 이슈로 보는 정치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신문 보여주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이 리비아 공습과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신문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다른 내용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정부 형태라든가 한미 FTA 체결 관련해서 그리고 이 국제연합까지 해서 정말 이해하시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정말 여러분 고3에게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사 이슈로 보는 정치 해서 기획 특강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어요. 네. 선전 하나 했어요, 여러분.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국제사법재판소 여기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출신의 재판관이 있은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나왔는데.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를 규율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누구를 딱 지명해가지고 쟤 잘못한 것 같으니까 쟤를 처벌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 한쪽 당사자의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누군가가 제 돈을 가져가서 제가 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청구해서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 안 갚아요. 제가 청구해서 그래? 그럼 법원이 둘 다 일로 와봐. 한번 얘기 들어보자. 즉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재판이 성립돼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국가 간의 분쟁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청구해서 그것만으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가져다가 독도 문제로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가서 얘기해보자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싫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건데 왜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싫다 그러고 일본은 여기 사법재판소 가자. 한쪽 당사자의 청구죠. 그러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강제적으로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습니다. 관할권이 없어요. 네. 즉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그래? 너랑 문제라는데 너도 일로 와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죠. 국내의 재판 사법부와는 큰 차이점입니다.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관할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국제연합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서 국제연합의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주목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문제 풀면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기억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폭탄 테러 및 테러 자금 조달 억제 협약의 비준. 정부는 폭탄 테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과 테러 자금 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의 비준서를 국제 연합에 기탁함으로써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미 FTA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체결했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약속한 거야 라고 교환을 해요. 두 나라가 하면 서로 교환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폭탄 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했어요. 조약을. 근데 정말 여러 나라가 체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환을 해요, 비준서를? 예, 이렇게 막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교환을 못 하니까. 한미 하면 서로 간에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하면 이게 교환이 안 돼요. 어디랑 하지? 그렇죠. 그럴 때는 국제연합과 같은 이런 데에다가 기탁을 합니다. 이렇게 비준서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12개의 반테러 다자 국제조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이렇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오케이 하는 것. 우리 배웠죠?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연대를 위한 것이다. 그렇네요. 그렇죠?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국회는 니은의 체결에 대해서 이 조약 체결에 대해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죠. 그렇죠?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이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네, 입법할 때 했습니다. 3번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합의는 니은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자, 여러분 조약 속에는 국가 간에 체결된 것도 조약에 들어가고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것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EU FTA. 틀렸네요. 그렇죠?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확인할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니은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약은 국내 법률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조약을 비준할 때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조약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볼게요. 디귿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최고 정책 결정권자 대통령.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다음 볼게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회원 자격에 따라 분류해서 정부 간, 비정부 간.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 제한적. 다 했죠? 보겠습니다. 국제연합은 A에 해당하고, 자 볼게요. 정부 간이면서 포괄적이죠. 맞네요. 국제사면위원회는 비정부 간이면서 제한적이다. 맞죠? 비정부 간이면서 제한적, 인권에 관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체가 결성된다면 그것은 B에 해당된다. 여러분, 한미일 간에 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비정부 간 B입니까? 틀렸죠? 네. 3번. A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B는 전 세계에 걸쳐서 활동한다. 자, 보세요. A와 관련해서 국제연합,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A와 관련해서 국제연합과 같은 경우에. 틀렸죠? 그렇죠? A는 특정 지역이다. 여기는 지역에 따른 분류 기준이 없습니다. 틀렸네. 4번. A는 이상주의적, B는 현실주의적. 그거 어떻게 나눠요? 네. 국제기구, 국제법을 바라볼 때 이상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이 있지만 이거는 이상주의고 이건 현실주의고 이건 현실주의고 이건 이상주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네. 다음 마지막. A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의 수가 증가할수록 B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의 수는 감소한다. 국제기구의 발달 과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죠? 5번 틀렸네. 네,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국제 정치 파트의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여러분 오신 겁니다. 국제법, 국제기구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국제기구의 마지막 시간, 국제 정치의 마지막 시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 여러분.